대한민국은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다 무너진 폐허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경제는 세계 10위, 군사력도 세계 5위. 가끔 이런 말도 듣죠. 기적이다. 운이 좋았다. 근데요, 그건 좀 너무 편한 설명 같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한두 명의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헌신 말입니다. 역사책에는 늘 영웅들이 나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도나, 물론 위대한 분들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나라를 실제로 다시 세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아버지들이었고 형님들이었고 누이들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주인공이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독일 광산으로 떠나는 이야기요. 에이, 영화니까 그렇지 싶다면 그거 전부 실화입니다. 1963년부터 대한민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냅니다. 광부 약 8,000명, 간호사 약 1만 1천 명. 그냥 해외 취업 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 살리려 간 겁니다. 광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 갱도에서 하루 종일 석탄 캐고 쉼 쉬는 것도 힘든 곳에서 버텼고요. 간호사들은 또 어떻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신을 닦고 차가운 몸을 정리하고 말도 안 통하는 병원 복도에서 고향 생각하며 혼자 울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건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달러가 모여서 뭐가 됐느냐? 공장 짓는 돈이 됐고 기계 들여오는 씨앗 돈이 됐고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의 진짜 원료가 됐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대통령도 영부인도 같이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못 살아도 자식 세대만큼은 잘 살게 하자. 그 말,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각오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와 가장 힘들게 일하던 젊은이들이 같은 꿈을 붙잡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은 적이 쳐들어올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만 챙기기 시작할 때라고요. 그래서 그는 권력은 있어도 욕심은 없는 사람, 자기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공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끝까지 다하고 그 마음으로 남까지 헤아리는 것.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이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건 제도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삶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약 30만 명의 젊은이들을 베트남 전쟁터로 보냅니다. 20살, 많아야 30도 안 된 나이, 그중 5,000명 넘게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사람들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갔느냐고요?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장도 없고 자본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들고 밀림에서 목숨을 걸었고 그 대가로 들어온 돈이 공장으로, 도로로, 항만으로 흘러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철강공장, 조선소 불빛. 그 뒤에는 누군가는 전쟁터를 걸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국가 전략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집에 돈 보내야 한다. 나라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번엔 사막으로 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중동 건설 현장에 연인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낮엔 40도 넘는 태양 아래서 철근 나르고
밤엔 땀에 젖은 작업복 말리며 다음날 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애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번 돈이 전부 학비가 되고 교복이 되고 등록금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공장으로, 연구실로, 회사로 들어가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 불빛 아래 서 있던 젊은 누이들입니다. 수출공업단지 노동자의 70에서 80%가 여성이었고 섬유와 전자공장에선 10명 중 7이 여자아이였습니다. 집이 어려우면 늘 그랬죠.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돈 벌러 보내는 시대. 교복 대신 작업복 입고 책 대신 기계 앞에 서서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순이. 근데 그 누이들은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계산했습니다. 집에 얼마 보내야 하는지, 동생 학비는 모자르지 않는지, 자기 옷 한 벌 못 사고 머리핀 하나 아끼면서 번 돈을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대한민국 수출을 떠받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첫 수출의 주역은 정치인도 재벌도 아니라 새벽버스 타고 공장 가던 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인생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결혼도 공부도 꿈도 가족의 오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시절 딸들이 덜 소중해서 공장 간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먼저 내놓는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밀어 올려서 온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헌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직장에서, 공직에서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는 쉬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세대요. 자식 위에, 나라 위에 자기 인생을 늘 뒤로 밀어온 세대들입니다. 오늘만큼은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버텨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